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 어떻습니까? 꽉 막힌 출근길을 뻥 뚫어드릴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영희입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매일매일 그날의 이슈를 분석해서 대담하게 한번 얘기해주는 코너입니다. 대담한 대담인데요.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 모시고요. 얼마 전 미국에서 나온 UFO 보고서 이것 때문에 촉발된 미확인 항공물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UFO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는요.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청정시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회담한 이후로 할 얘기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오늘 그 얘기 한번 집중 분석해 보고요. 나머지 현안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더는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꼭 방송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시고 싶은 얘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영희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나치지 말고 이것은 꼭 짚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죠. 한동인 기자가 픽해주는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 나가겠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잘생긴 얼굴과 네, 저희 예쁜 외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비웃어요? 내가 예쁘다니까. 꼭 우리 아들이 반응하는 거랑 똑같네요. 기분 나쁘게. 자, 어쨌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사실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국민 재난금 전원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됐다는 그 내용만 저는 듣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번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제 오후 8시 속보였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오후 9시 40분쯤에 야당이 정정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번복이 됐습니다. 일단 우선 두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금을 지급하고 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대변인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민주당 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사실상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9시 40분 정도에 언론에다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네. 그 후에 만약 남아있는 재원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했다. 이런 취지로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들한테 먼저 주고 네. 남은 게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네, 뜻입니까? 남은 게 있다면 100%를 하자. 남은 재원이 있다면. 아,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당내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안 된다, 뭐 통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윤희숙 의원은 네. 이제 제왕이냐, 당대표가 제왕이냐,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은 합의하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모두 준다 이런 내용은 당대표 그냥 즉흥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론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론은 사실 반대였잖아요, 원래는. 그 원내 지도부와 아직 상의가 안 돼서 오늘 민주당도 원내대책회의를 오전 9시 반에 여는데 거기서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원내 지도부 간에 이제 다시 협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얼굴이 좀 말이 아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번복한 모양새가 돼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된다고요? 예. 올해보다 5.1% 오른 수치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입니다. 네네. 5.1% 높은 수치로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치면은 노동시간 209시간입니다. 191만 4,440원이 됐고요. 현 정부 들어서 2018년에 16.4%, 네. 2019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다가 네. 지난해 2.9%, 올해는 1.5%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네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 전망이 좋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4.0%입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 1.8%에 취업자 증가율 0.7% 이런 걸 고려해서 5.1%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얼마로 인상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1.5%인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 또 5.1%를 올리게 되면은 자영업자나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좀 직원들 구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불만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근데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질 거다는 전망 하에 결정된 거고요.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평균 7.2%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7.4%였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나라 경제 살림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 지켜보는 걸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네.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모친과 관련된 재판에 법무사인 백모 씨인가요? 이분이 네.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 증인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가서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 네. 어떻게 좀 대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네. 일단 정정하자면은 네, 돈을 정정해야 준 거는 아니고요. 들고만 들고 갔다? 찾아갔지만 백 씨가 받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일단 김건희 씨 최근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인데 그 추후에 김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16년 전 모친과 정대택 씨 간 법적 분쟁 당시에 법무사 백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받지 않았고 네. 그리고 위증교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네. 정대택 씨와 법정 분쟁이 일었었을 때 2심 항소심에서 네. 장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화해를 위해서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사건 자체를 보자면은 법무사 정 씨와 정대택 씨와 네. 장모인 최모 씨 이제 거래를 했는데 법무사 백모 씨 입회 하에 약정을 체결했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최 씨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고 1심에서 백모 씨도 그게 사실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심 항소심에서 백모 씨가 나는 위증을 한 거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백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하고 최모 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모 씨 편을. 왜 그래서 최은순 씨라고 말을 못하나요? 최모 씨라고 굳이 그래야 되나? 다 아는데. 최은순 씨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김 씨는 이제 김건희 씨는 네.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시에 이
백모라는 법무사한테 아파트를 대가로 줬다가 뺏었다가 뭐 네, 아직도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뭐 SBS 전 아나운서였던 김범수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열린공감 TV라는 곳에서 나와서 한동안 또 좀 시끄러웠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취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마지막 뉴스네요. 네. 검찰에서 지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2심을 지금 치르고 있는 정경심 교수죠. 이 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또 구형을 했네요. 예.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이미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네.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9억 원이나. 1억 네. 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었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으로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의 범행 동기가 네. 학벌 대물림 그리고 부의 대물림 이런 거라고 보고 사회 고위층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서 이루려 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이런 부분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고요. 네. 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나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 허위로 부풀려지고 거짓 보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 교수 측은 이 사건은 조국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통상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것을 기소했다 이런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얘기가 되면서부터 아주 지옥 같은 2년을 지금 보낼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지금 조범동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로 알려진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펀드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좀 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죠. 네.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1일에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이어가죠. 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님 모시고 나눌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자, 우선 나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1979년부터 UFO에 관심을 가지고 네. 계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그때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는 사실 그 훨씬 더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네, 됐었습니다. 공상과학 소년이었군요.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 소년 잡지를 보는데 그런 UFO와 그 외계인에 관한 기사가 매달 연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내가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좀 소기 성과를 달성하셨나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42년이 지났으니까 네. 나름대로 굵직한 그런 프로젝트도 100% 성공시켰고, 예. 예.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 센터가 이제 그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UFO 관련해서요? 예, 예. 오. 그 X 프로젝트라 그래요. 네네. 아주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UFO를 목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오. 예, 그 방법을 통해서 그 UFO가 비행하는 그 테크니컬한 그런 비행수를 저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두 번째 프로젝트는 UFO를 호출하는
호출을 해요, 예, UFO를? 예, 콜 UFO 프로젝트를 또 추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장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UFO 나와라 그러면 UFO가 딱 나타납니까? 아무 하늘에?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돼요? 예, 그 콜 UFO 프로젝트는 제5종조라 그러는데 이미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그걸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지난 2008년도에 시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은 UFO를 콜했더니 예, 12분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왔다가. 예. 저희 이제 UFO 헌터랑 같이 그때 협조해서 촬영을 했는데 22초간 포착이 됐죠. 아,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그거 되게 특이한 일이 있네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갑자기 왜 UFO 얘기를 하느냐. 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미확인 비행물체, 뭐 우리가 보통 UFO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를 얼마 전에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들 관심이 이제 새롭게 다시 쏠린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번에 그 공개된 보고서는 원래 기밀 사항인데 네. 그 작년에 트럼프가 발동시킨 그 법안에 의해서 일반에게도 공개하라 한 첫 보고서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예, 예, 트럼프 예. 대통령 있을 그래서 때. UFO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목격 조우 케이스를 분석한 건데 이 보고서에는 총 144건의 그 UFO 컨택트 케이스가 분석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 정부가 그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네. 미식별 물체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그걸 인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행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네. 정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체에 대해서 그 기원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네. 이것이 대단히 그 비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항공기의 운항에. 실제 11건 정도가 그 항공기가 전투기죠. 네. 이 UAP 현상과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대단히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네. 이 비행체가 상당히 그 고도화된 비행 기동 능력을 보이고 있다. 네, 기묘한 네, 네. 움직임이나 비행 항공 특성을 예를 들면 이제 강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해 있다든가 거슬러 비행한다든가 오. 또 급가속한다든가 극초음속 비행을 하고 순간 정지한다든가 그런 기존에 도저히 그 항공기로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지금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회사원 수스라고 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저도 UFO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요세피나 킴이라고 하시는 분은 미국 나사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 얘기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UFO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UFO를 봤다거나 UFO 존재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 목격 보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그 인식도가 무엇보다도 상당히 그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UFO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부엌 창문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도 UFO를 발견했다. 뭐 불빛이 4개가 반짝반짝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랬네요. 네. 자, 그런데요. 1969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 UFO 관련된 프로젝트를 블루북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네. 그 UFO 조사를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얘기가 네. 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그러면 UFO라고 하는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인정을 안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예. 그 블루북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1947년부터 1969년까지 22년 동안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 예. 네. 그 사이에 이제 최초에 이제 시도된 게 프로젝트 사인.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프로젝트 그루지.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 블루북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첫 번째 프로젝트 사인 계획에서 2년 동안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기각됐어요. 고위층에 의해서. 기각됐다는 거는 인정 안 한다는 예, 뜻인가요? 무시한 거죠. 네. 근데 결론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비행 물체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군 당국에서. 어떻게 왜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비행 특성이라든가 도저히 그 현존하는 그때 당시 지구과학 기술로서 이게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비행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입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추적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뭐 지구상의 기술로 개발된 타국의 어떤 비밀 병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 아,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그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없다라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행체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상황을 기동 봤을 특성이라든가 비행 능력, 항공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지구 밖 외계에서 온 비행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아, 상당히 높다. 예, 예.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공식 보고서를 다시 낸 거예요? 그렇죠. 예. 70년 만에. 상당히 오래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했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런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70년 사이에 사실은 미국 네바다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실험이죠? 실제 그 미국 네바다주는 이제 사막입니다. 황량한 네. 사막인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거대한 그런 기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는 네. 무기기술 그런 첨단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모종의 기술 집약된 단지인데 그곳에서 이제 유투기 제작도 하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음모론이 가세해가지고 네, 무슨 음모론이요? 예, 이제 거기에 근무했었다고 하는 에어리어 51에 근무했었다는 밥 라자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 외계인과 컨택을 했고 또 그런 옐로우북이라는 그런 문서, 두꺼운 문서를 봤는데 이미 그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의 협약하에 네. 모종의 그런 UFO 반중력 기술이라든가 그런 테크놀로지를 입수해서 역공학으로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실제 UFO도 9대가 존재하고 있는 걸 봤다. 그런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폭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가세해가지고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됐죠. 그랬군요. 지금 우리 지금 저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수정님, 지구는 우주인의 동물원이라는 옛날 책이 생각나네요. 진짜 그 말이 갑자기 또 맞는 말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외계인의 관점에서 만약 본다고 한다면 우리 다 지구인들의 똑같은- 생활상이 네네. 구태여 저 지구를 공격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네. 관찰하고 네.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 추이를 또 감시 경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는 옛날에 E.T.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본 외계인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 그런 외계인이 정말 존재를 하고 사실 UFO가 있다면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외계인이 우리를 좀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봐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점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점인데요. 네네. 요번에 사실 공개된 보고서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보다 먼저 앞서서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네. 미 국방정보국이라는 그 DIA가 그 산하 이제 연구기관에 2,200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이 UFO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나온 중간 보고서 결론이 뭐냐면 이 UFO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 방공망에 대단히 우리가 취약할 수 있다. 네. 또 만약 우리가 이 UFO 현상을 미 정부가 계속 무시하거나 방관하면 타 가상 적국이 이 비행체와 비슷한 것을 개발해서 첩보 수집이라든가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경고하는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사실 뭐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예, 대단히 그 지금 높다.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의 서종환 소장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UFO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한번 올려달라 했더니 표진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관찰한다는 건데, 예. 그렇죠? UFO를 타고 와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동안 연구해 본 결과, 만약 그 외계 지정 생명체가 진짜 네. 외계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 그 인류끼리 서로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네. 막 무기를 개발하고 또 핵무기, 여러 가지 그 정말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쓸 돈을 국가 방위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근데 상당히 호전적이라는 거죠, 지구인들이. 그래서 이런 외계 지적 생명체가 같은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유독 아주 상당히 호전적이고 적대적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주 바깥으로 이 범위가 확장될 경우 상당히 그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외계에 있는 존재를 그렇죠. 위협할 수 반대로. 있다. 예, 예.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볼 때 상당히 이 지구 인류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외계 바깥으로 진출할 경우 상당히 이거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들어온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회사원 수스님 아까 UFO 2번이나 보셨다는 그분은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싹 나타났다가 갑자기 싹 사라졌다는 거야. 사진을 네. 찍을 새도 없이. 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이분 얘기 종합해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물론 아까 회사원님께서는 UFO를 보셨다고는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목격됐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 미국이나 선진 각국에 비해서는 건수가 좀 부족하지만 네네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UFO가 출현하는 건 사실이고 저희 센터에 해마다 한 300건에서 600건의 제보 사진 영상이 제보되고 있는데 네. 예, 최근에도 이제 뭐 서울 또 영종도 대구 대전에서 촬영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필터링해서 판독하는 게 저희 센터의 주 임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에 의하면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다. 예, 확실히 그 UFO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거죠. 지금 UFO 목격담 중에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19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등장했던 미확인 항공모차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로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당시에 좀 그 결정적인 그 증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국방부 발표로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화물기가 자칫 그 서울 상공에 잘못 진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지상에서 목격한 그 증인에 의하면 12개의 광원이 서울 상공에 수평으로 배열돼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공사격이 3차례나 발사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UFO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이제 그 장비를 좀 보강할 장비를? 생각입니다. 예, 추적 장비하고 촬영 장비를 좀 더 보강해서 그 많은 그 일반인들이 UFO가 진짜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재원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 사비로 하겠습니다. 사비로. 예, 예. 뭐 열정이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대담한 주제, 대담한 대담 얘기에서 사실은 UFO 얘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서종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은 이분들이 찾아오죠.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청정시대인데요. 김재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재석 위원님은 모자 눌러 쓰시고 완전히 학생 같으세요. 네,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공 대학원에서 뭐 하세요 지금? 정책학 배우고 있습니다. 정책학. 네. 그러면은 논문도 이제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비대위원 한다고 너무 놀아서 다음 학기에 그 논문을 쓰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석사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석사가 91학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9사학번입니다. 제가 박사가 94학번이고 논문을 못 썼습니다. 저는 논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민주당 지금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6명으로 지금 컷오프가 다 정리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대선 판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그냥 아주 쏙쏙 아주 많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저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부대변인 하고 계세요? 네. 김재석 의원님, 뭐 이재명 후보 측에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직접. 제가 어저께 저희 주간조선에 연재하는 칼럼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셨나요? 그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고. 그래도 살짝 뭐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 보죠? 아니 생각보다 사실 김재석 의원님은 이렇게 풍기는 외모의 이런 모습은 되게 대범하고 이렇게 그냥 여유롭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좀 쪼잔하네요. 생각보다.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생각보다 그 예비 경선 치르면서 물론 뭐 잘 올라가긴 했겠지만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라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여유롭게 뭔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경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바꿨다는 비난을 좀 물론 박영진 후보의 얘기입니다만은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혹시 뭐 내부 비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비판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뭐 얘기 들어본 거 없으세요? 얘기는 아무래도 그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보인다 하고 공격적인 한마디로 사이다성 스타일이 좀 빠졌다. 원래 그랬는데 좀 고구마 같다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이다 같은 그 이재명 지사만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공격성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것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우선은 1등 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선을 치른 다음에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많은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방어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원팀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공약에 대해서도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제일 공약이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부분인 것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공격도 1등 주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닌가. 외부에서 이낙연 후보님 공격은 많이 안 하세요. 오히려 이낙연 후보님은 외부를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그럼 지지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른 비난이다 이렇게 또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지적 안에서도 네. 경청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캠프 내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을 네네.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비난인 건지 네. 아니면 그 내부에 우리가 진짜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것도 분명 1등 주자의 캠프에서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 대답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너무 표정이 안 여유로우신 거 좋은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지율이 많이 치고 올라가셔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1등 주자로서 여유만 보여주기에는 아마 조금 그 마음이 좀 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랑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 같은 거 뭐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시원시원하게 느끼시는 건데 네. 그게 이제 1등 주자로서 보여주는 태도랑 예를 들면 기본소득 관련돼서 뒤로 물르는 거는 저는 사이다 발언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예산 감축 말고는 크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예산 감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뭐 효율적으로 쓰면 된다라는 건데 네네. 사실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말 그대로 뭐 여야 막론하고 제일 그 유력한 주자로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들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 제가 짧게만 좀 첨언을 네네네. 드리자면은 네. 기본소득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 그러니까 재원 조달 이 부분에서도 조세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에서 이게 가능했지만 이거는 네. 국가 대통령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논의한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일 공약이 아니라고 했지 이것이 처리한 건 아니다. 수단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 수단에는 활용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이 수단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 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의 정책인 거지. 이것을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일 공약이 회복과 성장인데요. 그 내에 들어가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본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야당이랑 논쟁했던 굉장히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피드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10개가 넘거든요, 최근에. 네.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뭔가 이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재명이라고 했을 때 기본소득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완전히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마치 그냥 거의 이제 동치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랑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얘기로 100%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기본소득에 연동시켜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물러나는 거는 좀 저는 좀 그냥 그랬다. 아쉽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보여지는 부분이 이것도 캠프에서 감내하고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 얘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결선이 중요하잖아요. 경선 이제 1차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2위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50% 넘어서 뭐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는 이상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반 이재명 연대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2등이 마지막에는 최종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세를 타고 쭉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 그냥 쭉 가자. 이런 태도를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기류가 지금 좀 눈에 띄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해졌어요. 뭐 당에서 하면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코로나 4단계 시기니까 좀 연기해야 되는 쪽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바뀌고 있어서 경선 연기론 솔솔 나오고 2위 싸움 치열해지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지? 우선 경선 연기는 그러면 경선이라는 것은 예선 경선까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아, 예선 경선 네, 포함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양승조 최문순 지사에서는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그럼 이분들에게는 그 연기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의 역할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네. 지금 그 두 후보가 배제된 상태에서 연기가 된다. 네. 그럼 당에서도 시끄럽겠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민주당을 향한 공격거리를 하나 더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등 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원팀을 강조해야 되는 1등 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역할까지 거론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자본들은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또 당의 역할이죠. 당의 역할인데. 근데 뭐 네. 그 전에 후보들이 충분히 입기 힘든 거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가기로 한 열차를 뭐 코로나 이후로 미룬다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큰 컨벤션홀 같은 데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선을 했다 그러면 뭐 연기하는 데는 납득이 좀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TV 토론회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어차피 다 온라인 국면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연기한다는 것이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도 그 경선 연기론 관련돼서 뭐 상당한 사유 때문에 뭐 연기를 한다 만다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네. 상당한 사유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아서 그냥 원래 경선대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역선택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튜브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계십니다. 기럭진 님이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경선 참여 동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지금 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뭐 이게 지금 화이트 해커 기능 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일단 김재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름이 둘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혹시 뭐 관계자예요? 관계자는 아니고요. 저희 친척? 학부 선배 대학원 선배입니다. 아 학부 선배 대학원 네, 선배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겠네요. 예. 네. 자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관련돼서는 어제 저녁에 사실 그 논평을 한번 냈습니다. 이게 대표나 최고위원이 나서서 그 역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한 바가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 전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경선 때도 경선준비위에 있었고, 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원들 사이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는 논란이 항상 많습니다. 네. 민주당이 단체로 와서 뭐 하면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그냥 뭐 다 참여를 시키자라고 했던 이유는 네. 실제로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 역선택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한테 국민들이 보이는 관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면에서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런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개인정보 이 남용 문제, 개인정보상 남용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네. 과연 그 틈을 비집고 그 야당의 지도부가 그것을 나서서 당원들한테 종용을 한다는 것은 정당도 이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민주당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한다고 네.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민주당의 경선 룰을 고쳐주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행동한 거는 옳지 않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다고 김재원 의원님 측에서는 말을 했지만 그것도 별로 이렇게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큰 효과는 없고, 아니, 없을 예를 것이다? 들면 당원 일부가 좀 그랬다 그러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이제 지도부시니까요. 예. 당의 이제 입장을 결정하시고 당의 얼굴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김재원 최고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사진에 막 이렇게 엄지척 이준석 당대표가 잘했다고 엄지척 뭐 화이트 해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진영의 침투를 몸소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고 그랬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먼저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것을 지금은 당대표잖아요. 이거 만약에 방송 패널로 나와서 그 정도까지 발언했으면 일부는 야 사이다 발언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대표 발언으로서는 진중하지 못했던 발언으로 좀 느껴져서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역선택에 대한 영향력, 한마디로 영향력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제 팩트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1차, 2차, 3차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1차가 76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넘게 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6만 명, 이미 100만 명이 1차에서 100만 명이 넘으면은 역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의미가 아무리 없구나. 조직적으로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210만 명인데 이번에는 1차에 156만 명이면은 이것이 210만 명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전망을 내놓고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그런데 김재현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 스팸, 이거 문자 스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에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마저도 어떻게 참여해?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물론 문자를 받았을 때 불편하신 국민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이 5년에 한 번씩 본인의 권리잖아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문자로 참여하는 것도 이 방법을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얼핏 비슷한 의견으로 사실은 김재현 최고위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준석 리스크 얘기를 간단하게 사실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약간의 이준석 리스크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활동을 전격적으로 하는 와중에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8시쯤에 발표를 해놓고 특히 이제 황보승희 대변인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또 9시 40분경에 이거를 번복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대표가 너무 경솔하게 말을 먼저 뱉어서 이게 좀 이준석 리스크를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논평은 결국에는 일단 소상공인한테 먼저 지급을 네, 하고 남는 거 있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사실 원래 우리가 지켜왔던 당론이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이 뭐 전 국민한테 주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 소상공인한테 배정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걸로 거의 이게 수수입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왔을 넘어가면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실제로 거의 이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제가 곤궁하신 분들이 한 그렇죠. 19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부채가 이제 37조에서 제 기억으로 한 60조 이상으로 늘었어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겟으로 해서 네. 좀 더 이렇게 두터운, 특히 이제 이번 그 재난지원금엔 소급적용이 빠져 있잖아요. 네. 소급적용까지 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이제 옳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랑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입장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존중하는 편이고 뭐 어떻게 짚고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좀 나온 논평이라서. 어쨌든 경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리스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뭐 리스크까지는 아직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리스크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네, 리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약간의 혼란이다? 제가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혼선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이건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네요. 만약에 많은 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 그냥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고 위원장끼리나 간사끼리는 합의가 됐지만 그걸 당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이견이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으나 이 부분뿐만 뭐 통일부나 여가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합의를 했지만 당에 가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외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상대당이 아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구나, 의견이 바뀌어지지 않는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부터 그 부분을 느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내는 부분이 또 이준석 당대표에 향한, 저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께서 어떻게 좀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돌파는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말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바꿨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때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가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송영길 대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일부 어떤 혼선에 관해서 그걸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글쎄요, 뭐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리스크인지 이준석이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인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 더 리스크가 아닐까, 이준석은. 왜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뭐 여가부 폐지나 뭐 특히 이번에 통일부 폐지 같은 논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그 정치권에서 좀 금기시했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까지 말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가부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가부에서 나오는 그 배정된 이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뭐 정의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충분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누누이 있어 왔지만, 이거를 뭐 폐지라는 센 메시지로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앵커링이라고 하죠. 강하게 네네. 딱 해놓으니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도 벌어지고, 그것이 또 건강한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이준석은 민주당이 훨씬 더 리스크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못한다고 말은 못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잘합니다. 네, 민주당도 못하면 못한다고 잘 얘기하고요. 네. 근데 민주당을 향해서는 뭐 그렇게 또 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우선은 여가부 폐지, 지금 말씀 주신 모든 뒷부분 설명은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께 처음에 표출할 때 폐지라고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한 부분은 거의 당론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정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해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통일부? 이명박 정부 네. 때 이제 해수부 폐지가 해수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해운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후가를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 폐지가 나왔는데, 우선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북한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면서 네. 북한이라는 것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대치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통일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독립국가는 외교부 관할, 군사적으로 배치 국방부 관할, 통일 대상이 통일부 관할인데, 네. 여기에서 통일부를 완전히 폐지시키자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요 얘기는 하고요. 딴 얘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부인 김건희 씨 검증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좀 힘들고, 또 논문 부실 논란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들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정대택 씨, 물론 이제 윤석열 쪽하고 조금 대치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과의 그 소송에서 뭐 위증을 좀 교사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해당 증인이었던 법무사에게 1억 원을 싸들고 가서 뭐 위증 교사를 부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윤석열 리스크라고 또 여기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리스크.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뭐 의혹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 네. 의혹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리스크는 여야 막론하고 다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재명 지사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의혹으로 좀 국한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법적인 의무나 이런 건 사실 없지만은 이제 네네. 우리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지도자와 지도자의 가족이 하나의 지도 체제로서 인정되는 그런 국민들의 심리가 그러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가족들의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싶은 것이 의혹 단계이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부풀어지는 것은 선거 전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지면은 뭐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실망하신 얼굴 표정인데요. 말을 하고 좀 달리. 윤석열 네, 총장님 저 사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일일이 다 따라가기도 좀 어렵고 보면은 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뭐 논문이랑 네네. 뭐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요양병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반에 이제 불기소됐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그 윤석열 쪽 얘기고요. 입장이죠. 예. 윤석열 쪽의 입장에도 이제 드러난 게 그거잖아요. 실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외압이 없다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서 그걸 대여금으로 받느냐 투자금으로 받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번에 투자금으로 봐서 이제 관여를 했다고 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좀 차이지 사실관계가 변한 건 아니라서요. 네네네. 저는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경 부대변인님, 지금 이제 김지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어쨌든 영부인이 만약에 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돌파하고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의혹은 부인이니까 그 검증을 후보자 본인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맞다 하면서 조금 그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게 지금- 선 그은 게 이게 언론에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뭐 이랬다는 소문 논란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망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을 이거를 긋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윤석열 이제는 뭐 후보죠. 후보가 선택을 해서 결혼했던 부분인 건데, 뭐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도 그 여사도 멜라니 여사도 뭐 세미 누드 모델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없을 부분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검증하기 어려우니 이거는 논란을 우리가 검증을 못할 것이고 그냥 시끄러운 논란만 일어날 것이니까 이거는 좀 놓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요양급여 불법 편취라든지 은행 잔고 조작, 이제 그 장모에 관한 것까지 이건 지금 검증대 이미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1년도인데 결혼이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결혼 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장모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유 없이 그냥 수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검증대에 올라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그 본인에 대한 것만으로 국한해야 된다는 내용은 과거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었지 나머지 것들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이제 해경군 김씨 관련된 논란을 좀 덮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귀는 기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해경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게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아니고 태블릿의 사용자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해공김 씨였다라는 거였지, 그게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으로 따지면 사실 끝도 없죠. 피차 다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직 검증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정치권에 갖고 올라와서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양쪽 다
좋은 일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일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청정시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요 주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시대 우리도 두 분하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고요.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